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주간 김우케를 보면서 어릴 적 봤던 디즈니 만화 동산이 생각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재민이 때 한 아침 9시 반이었나요? 스크루지와 다크윙 덕이 나오던 그 프로그램 내복 입은 채 개같이 기상해서 추운 거실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TV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시간 빠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시간, 일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의 인싸템 캐진이 연예의 동산 찌간 김우케가 있으니까요. 그건 나한테 맡겨드라구. 아무튼 가보시죠. 고고고! 해리 스타일스와 사귀고 있는 배우 겸 감독 올리비아 와일드. 얼마 전 시네마콘에서 자기가 연출한 신작 영화 돈 워리 달링을 프리젠테이션 했는데요. 글쎄 그때 갑자기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웬 봉투를 받았지 뭡니까? 올리비아는 내 앞으로 왔다고요? 라고 묻더니 서류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봉투 속의 내용물은 올리비아의 전 약혼자인 제이슨으로부터 온 아이들의 친권에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올리비아와 제이슨 사이에는 2명의 아이가 있고 2020년에 헤어졌는데요. 올리비아도 자신에게 이런 타이밍에 이런 서류가 올 줄 몰랐고 제이슨 역시 이 서류가 올리비아가 단상 위에서 영화 홍보를 하는 와중에 전달될 줄은 몰랐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네마콘이라는 이 행사는 앞으로 나올 영화들을 홍보하는 업계인들이 모이는 자리로 가방 검사 등 시큐리티 체크를 빡시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런 식으로 서류가 전달되어 이거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네마콘의 매니징 디렉터가 모든 보안 절차를 재검토 중이다 라며 성명을 발표했네요. 배우 앨런 커밍이 1997년에 나왔던 영화 버디에 함께 출연했던 침팬지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1만 달러, 약 1,300만 원의 정보료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런과 함께 출연했던 이 침팬지의 이름은 통가. 통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미주리주 페스타스에 있는 미주리 영장류 재단의 침팬지 사육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이미 없어졌으며 이후 영화 출연이나 파티를 위해 어딘가로 빌려졌거나 개인에게 팔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물의 권리를 위한 단체 PETA에선 이 침팬지들이 불결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통가를 비롯 총 7마리의 침팬지의 거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이들이 2021년 7월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통가는 실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앨런 커밍은 성명에서 몇 달간 촬영하면서 전 아기 통가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서로 털을 골라주던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 친구가 어딘가 어두컴컴한 지하실 속 우리 안에 있거나 하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렵네요 라고 심경을 발표. PETA에 따르면 통가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통가가 죽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증명 또한 하질 못해서 통가가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통가를 보신다면 국번 없이 앨런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 키우던 앵무새를 잃어버렸었는데 20km나 떨어진 곳에서 탈진한 채 서 있는 놈을 어떤 분이 발견하시어 종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잘 기르신 적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종팔아 잘 있니? 요즘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주인공 크리스 프렛을 하차시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죠. 크리스를 비난하는 측에선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타이트하게 줄여서 설명드리자면 크리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 워낙에 크리스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질 않아서 얘 공화당원이구만 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생겨난 데다 LGBTQ에 온정적이지 않은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그리고 기타 등등 아무튼 이게 스타로드를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해야 될 그런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에 대한 비판이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마크 러팔로 등이 크리스를 옹호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나저나 이 형들 왜 이렇게 반가워요? 크리스에 대한 공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요즘은 아예 크리스 대신 패트릭 윌슨을 기용하라는 트윗이 트렌딩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아저씨는 옆 동네 퇴마사 아저씨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그 위화감이 없네요. 패트릭 아저씨가 이마가 더 넓다는 것 빼고는. 그리하여 가오갤 시리즈의 감독인 제임스 건이 나섰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이 지어낸 완전히 날조된 거짓부렁 때문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남들이 말해줘서요? 크리스 프렛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우린 모두 크리스랑 같이 움직일 거예요. 와 갬동님 든든한 무엇? 일단 3편 좀 빨리 봅시다. 빡빡 형님! 요즘 닥스2로 팬덤이 뜨겁죠. 이 영화를 연출한 샘 레이미 감독이 얼마 전 무비 파일럿에 출연해 멀티버스에 뛰어들어 보니까 닥스처럼 뭐든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스파이더맨 4에 완전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얼마 전 시네마콘에서 톰 크루즈 형의 미션 임파서블 7의 부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션 임파서블 7 데드 레커닝 파트 1. 그리고 톰 크루즈의 메시징 비디오와 함께 이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개쩔었다고 합니다. 보고 싶네요. 아무튼 톰 형은 요즘 미션 7편의 공개 전략을 두고 영화사 파라마운트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며 최근 변호사도 고용했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45일간의 극장 개봉 후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스트리밍하자 이런 입장이고 톰 형은 어린 반프러치도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톰은 파라마운트의 이 결정을 전해 듣자 진짜 레알 극대노에서 곧바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때렸다고 합니다. 톰과 파라마운트 간의 이번 영화 계약서에는 이번 영화의 개봉을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톰은 극장 개봉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테넷 개봉 당시에 극장 개봉을 고집했고 결국 영화사 워너와 의견 차이 때문에 유니버설로 옮겨 영화 오펜하이머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테넷 개봉 때 톰 크루즈가 직접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역시 영화는 극장이야 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톰과 파라마운트의 관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앤드류 가필드가 얼마 전 배우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앤드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틱틱 붐의 타미 페이의 눈에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지금은 미국 FX 채널의 범죄 서스펜스 드라마 언더 더 배너 오브 헤븐의 프로모션 활동에 한창이라죠. 그런 앤드류가 버라이어티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좀 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평범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라고 밝혔는데요. 아니 가실 땐 가시더라도 어메스파 3편은 찍고 가셔야죠. 한간엔 앤드류 스스로가 컴백을 바랄 뿐 소니로부터 제의가 온 적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 이 형 안 믿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도시 리비우의 한 카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와, 폰으로 찍은 안젤리나 졸리의 실물 느낌은 이런 것이로군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확실치는 않지만 UN 난민 특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달에는 피난을 간 우크라이나인 가족과 만나기 위해 예멘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선 난민 보호와 인권을 위해 활약하고 미국에선 양육권을 갖기 위해 브래드 피트와 싸우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였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를 인수해버린 일론 머스크가 다음 타겟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요. 이거 진짜로 되기만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콜라 비싼 것도 누가 좀 일름보 해줘도 좋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현 시점에 소유한 기업은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 로켓 만들어 쏘고 회수해서 또 쏘는 스페이스X, 사람 머리에 마이크로칩 때려 심겠다는 뉴럴링크, 도심 속의 터널을 파서 자동차의 빠른 이동을 기획 중인 더 보링 컴퍼니, 파랑새가 짹짹거리는 트위터 등 5개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무주택자입니다. 존나 멋있어. 인기 가수 겸 배우로도 맹활약하는 레이디 가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녀의 주말 콘서트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톰 크루즈. 레이디 가가가 조만간 개봉할 톰 형의 블록버스터 탑건 매버릭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레이디 가가는 자기 공연에 찾아와준 톰의 볼에 츄 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톰 형 표정이 레이디 가가는 어젯밤 쇼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톰 크루즈 라고 썼는데요. 톰 크루즈에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인생 멋지군요. 드디어 맷갈라 시즌이 왔군요. 맷갈라라 하면 매년 5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패션 축제로 인기 패션 잡지 보그의 편집장 아나 윈터가 주최하는 그해 테마에 맞춘 의상을 입은 셀럽들이 총출동하는 그런 행사죠. 2020년은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고 작년엔 5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5월에 열렸습니다. 이번 호스트는 라이언 레이놀즈, 블레이크 라이블리, 린마누엘 미란다였고요. 특히 이번 맷갈라에서 자레드 레토는 구찌의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미켈레와 붉은 보타이를 붙인 골드 슈트로 마치 쌍둥이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자레드가 등장하기 직전에 프레드릭 로버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속봉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레드 레토네 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자기 머리를 갖고 오더니 이번엔 클론을 데려온 자레드. 그래도 이 양반이 위너. 과거 헐리우드 로코퀸 탑테어가 누구였게요?
바로 맥 라이언이었습니다. 올해 60세라는데요. 한때 한국에서 섹시마일드라는 샴푸 광고도 했던 바로 헐리우드 로코 레전설 배우가 이제 쿨타임 찬 모양입니다. 맥이 신작 영화 What Happens Later로 배우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함께 연기하는 것은 무려 드라마 엑스파일의 폭스 멀더를 연기했던 데이비드 듀커브니.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파일도 엑스파일인데 캘리포니케이션 꼭 보십시오. 개오집니다. 아무튼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한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폭설로 봉쇄된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다시금 함께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 전 눈 오는 공항 하면 터미널하고 다이하드2가 생각납니다. 이비카이에이 응더파카. 맥은 이번 작품의 배우뿐 아니라 각본 공동 집필자의 연출 감독으로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1991년엔 배우 데니스 퀘이드와 결혼해 1992년에 장남 잭이 세상에 태어났고 2001년에 이혼, 그 뒤로 70세의 싱어송라이터 존 멜렌캠프와 사귀고 있는 맥 라이언. 2018년엔 인스타로 존과 약혼을 발표했는데요. 2019년엔 약혼 반지를 빼고 있어서 헤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맥 라이언의 로코물은 2001년에 케이트 앤 레오폴드가 마지막으로 거의 20년 만에 로코 컴백인데요. 이 영화에서 상대 역은 휴잭맨이었습니다. 맥 라이언의 새 영화의 촬영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배우 드류 베리모어가 지금 맹렬하게 열리고 있는 잭 스패로우와 메라의 법정 캐삭방 배틀을 두고 한 말에 대해 실수였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드류는 얼마 전 자신의 토크쇼에서 이 재판을 언급하면서 진짜 광기 그 자체다. 난 이게 그 두 사람의 사생활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 삶을 공개하는 게 뭔지도 안다. 하지만 아무도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그들은 계속 생산해내고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두 배우가 거의 배우 인생 전체를 걸고 일기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각 배우들의 팬들 또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드류는 인스타에 동영상을 올려 재판 당사자 두 사람을 가볍게 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으며 따라서 깊이 사과하고 여러 의견을 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엔 개그맨 하워드 스턴이 잭선장이 증언대에서 증언을 할 때 과잉적인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영어를 말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사투리도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팬들의 반발에 직면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뭘 기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죠? 제가 심지어 현직 법조인의 자문까지 구해 영국 재판 총정리 대본을 쓴 게 3개월 전이고 지금에 이르러 미국 재판까지 다 아우르는 큰 거 한 방을 준비 중이긴 한데요. 이게 워낙에 쟁점 사유라서요 유튜브가 반기질 않습니다. 게다가 얘네가 워낙에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였다가 뼛속까지 미워하면서 서로를 작정하고 터는 사이가 됐고 팬들도 엄청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금 재판에서 볼 꼴 못 볼 꼴이 다 나오고 있어서 과연 영상을 공개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네요. 아무튼 최근 뉴스 위주로 간추려 드리자면 아쿠아맨2에서 메라의 분량이 불과 10분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믹스 영화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 현지 저널리스트이자 유튜버인 그레이스 랜돌프가 그렇게 밝혔는데요. 올해 1월 제임스 완 감독이 제이슨 모모아나 패트릭 윌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며 촬영 종료를 알렸는데 왜 엠버가 없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시네마콘 판촉물부터 배우들 SNS까지 싹 뒤져봤는데요. 메라의 퍼스트룩은 1도 없었고요. 이번 시네마콘에서 공개된 아쿠아맨2의 영상에도 메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이슨 모모아는 다른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렇듯 엄청나게 자기 SNS로 자기 작품 PR을 하고 있는데 엠버가 등장하거나 태그 하나조차 달린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워너는 티내지 않고 이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너 DC 간부가 두 배우의 호흡이 좋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대충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건 센 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대략적인 내용이니 이런 내용이 없네, 누구 편드네 이런 말씀보다는 아시는 걸 그냥 댓글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몰라서 다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재판 전에 엠이 항상 조를 사랑했었다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인스타에 올렸죠. 이른바 재판에 앞선 심경 고백이었고요. 둘째, 엠이 자신이 몹쓸 짓을 당했고 3일 동안의 기억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조는 결혼식 당일 엠이 나쁜 걸 섭취하고 하이한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에 조의 딸 릴리 로즈 뎁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엠과 관계가 나빴기 때문이고요. 셋째, M의 친구가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이 친구가 음악 잡지 NME의 부편집장이었는데 법정 제일 앞줄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트윗을 했고 마치 자기가 변호인처럼 행세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해서 조 측이 요청, 판사가 오케이 해서 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넷째, 조가 자기 주치의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M이 너무 사악하며 자신에게 심한 말로 모욕감을 주는지 언급하고 자기는 그 여자의 야심 때문에 매수된 것처럼 결혼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는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었으나 처음 1년에서 1년 반쯤이 지나자 M이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되었고 M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조에게 위협을 가했었고 자기 손가락 부상은 확실히 M이 던진 병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재차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싸움은 M이 조를 모욕하거나 가볍게 치거나 물건을 던지면서 시작되었다고도 말합니다. 다섯째, 두 명의 싸움을 녹음한 음성 증거가 공개됩니다. 조는 네가 날 때렸다, M은 부상당하지 않았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죠. 여섯째, 조가 폴 베타니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조가 진짜 그럴 생각으로 한 건 아니나 법정에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일곱째, M이 조 때문에 생긴 얼굴 상처를 숨기기 위해 멜라니 코스메틱스의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화장품 회사가 반박을 합니다. M 측은 이 회사 제품 중에서도 올인원 콜렉팅 세트를 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둘이 사귄 게 2012년, 결혼이 2015년, 이혼이 2017년인데 이 화장품은 2017년까지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덟째, 조는 디즈니가 3억 달러와 알파카 100만 마리를 갖다 줘도 캐리비안의 해적으로의 복귀는 절대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진짜 이래도 안 할 거냐 라고 물었고 조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홉째, 두 사람의 재판 복장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확히는 조가 입었던 패션의 테마를 M이 정확히 그 다음 입은 패턴이 발견된 것이죠. 조가 회색 정장을 입으면 그 다음날 M이 그렇게 입었고 조가 구찌 앙상블을 입으면 M이 그 다음날 그렇게 입고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거 일부러 상대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려는 수작이다 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좀 있었고요. 10번째, 2016년 5월에 M이 이혼을 신청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에게 엠버 접근 금지령이 떨어지는데 그해 7월 조가 투어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M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도 왜 불렀는지 몰랐지만 주머니에 무기를 넣어갔다고 하며 그만큼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1번째, 조 측의 변호인단이 한 심리학자를 법정에 대동하는데요. 그 사람은 M이 경계성 연기성 장애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샤론 칼리 박사라는 임상 심리학자인데요.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M 측 변호인단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M이 경계성 장애 탓에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연기성 장애 때문에는 주목받길 원하고 드라마틱한 연출을 선호하며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유명 셀럽 클라이언트가 많고 조의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와 M과의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M이 스트레스 및 증상을 현저히 과장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12번째, 조가 2014년 8월 19일 엠버의 어머니 페이지 파슨스 허드를 향해 보낸 문자가 공개됩니다. 페이지 여사는 지금 세상을 떠났죠.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M에게서 받은 힘 덕분에 난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로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3번째, 이 무렵 M의 아쿠아맨2 하차 서명이 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14번째, 2016년 두 사람이 이혼 시 M이 조로부터 받았던 위자료 700만 달러를 미국 자유인권협회와 LA 아동병원 이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선언을 어겼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미국 자유인권협회의 법무부장 테렌스 도어티는 법정에서 기부금을 전액 받은 적이 없고 M이 자기 이름으로 기부한 건 130만 달러를 4회차로 나눠서 송금한 거였는데 이 중에 추가 50만 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기금인 뱅가드가 지불했으며 남겨진 액수는 송금하지 않았고 선서가 적힌 문서에 서명한 적도 없으며 그래서 2019년부터 M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재판 9일째까지의 대략적 내용이고 이제부터 10일째입니다. 15번째, 두 사람의 집에서 도어맨으로 일했던 알레한드로 로메오가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증언을 하는데요. 무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집에 누군가 침입하는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걔가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짝을 긁은 거고 얘네 둘이 너무 불안해해서 조사를 진행하긴 했는데 엄청 스트레스였고 이젠 이런 것들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가 이걸 보더니 엄청 쪼개서 화제였죠. 16번째, 조의 보디가드가 M의 생일날 빡친 M이 조의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고 그걸 노숙자가 주워갔는데 조가 보디가드에게 그걸 되찾아 달라고 해서 보디가드가 노숙자에게 420달러와 치킨타코, 과자, 사과, 생수를 주고 폰을 받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던진 게 핸드폰만이 아니라 여권 등등도 있었다고 하죠. 17번째, 조가 재판 중에 또 쪼개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M측 변호인들이 조가 캐리비안의 해적을 찍던 당시 호주의 집 현관에서 실례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조의 경호원 말콤 코너리가 등판해서 현관에서 정녕 그것을 하려던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코끼리를 내밀고 있지 않았냐는 M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보디가드는 그걸 봤다면 꼭 기억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순간 재판장에 웃음벨이 터집니다. 진짜 이거 미친 엔터테인먼트네요. 18번째, 지난번 조가 정신적인 면을 알리기 위해 전문가를 데려왔듯 M도 법의학 심리학자 돈 휴즈를 등판시키는데요. 휴즈는 M이 PTSD를 앓고 있었고 이게 존이 잘못이라고 결정짓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을 리포트하겠다는 캐의 의지가 느껴지셨는지요? 다음 주도 여러분의 캐진이 연예 동사는 계속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김효캐의 굿즈 및 멤버십 묘캐단에 대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의 K였습니다.